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가 세법을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아니 내일이면 제가 더 좋았을 건데 이분날 제가 산타가 미리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시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아주 완전히 산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려고 제가 왔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시면서도 아주 편하게 아주 재밌게 또 저희 메가랜들은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셔가지고 내년에 아니죠 이제 2021년 12월 25일 여러분들이 학원으로 산타가 돼서 꼭 다시 와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부터 오늘은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강의가 마지막 날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32회 시험에서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합격을 다 나눠드릴게요. 자 합격 갑니다. 자 받으세요. 선물 다 받으셨죠? 그러면 지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100% 합격. 오케이. 자, 그럼 자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댓글을 갑자기 어떻게 달았는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저녁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야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수업은 또 수업이니까 수업은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수업을 잘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오늘은 이제 산타 세법과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면서 웃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이제 전번 주 이제 문제 한번 가보시죠. 이제 전번 주 문제 보시면 전번 주 이거 엄청 어려운 거라겠는데 전번 주에 너무나 잘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산타로 싹 변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봐보죠. 저 화면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 진짜 멋있게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이제 중간중간 들으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한번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1번. 거주자가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요 지문이 30일에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이 지문이 그대로 정답으로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시가와 거래가의 그 차액이 5억입니다. 그랬네요. 차액이 5억이에요.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이 넘어가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다시 시가로 재계산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그럼 저가에 양도했는데 그 차액이 5억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이 경우는 그 거래가를 부인하고 시가에 의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맞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게 시험에 나왔어요. 31회예요. 32회 때는 이렇게 어려운 건 안 나올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 정도는 오케이 맞출 수 있어. 그러고 여러분 맞춰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부분도 이것도 31회 기출지문이에요. 취득 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산입을 했어요. 그랬네요. 그러면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을 했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본다 그랬는데 필요 경비로 이미 산입을 해버렸으니까 이미 산입했으니까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때 필요 경비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산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산입한 금액을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제외한 금액을 필요 경비로 본다 그래야 돼요. 약간 어렵죠? 다시요. 그럼 현재가 차린 차금이 포함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을 했으면 다른 소득에서 이미 경비에 산입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본다 그랬으니까 공제할 필요 경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필요 경비로 본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소득에서 이미 경비 처리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필요 경비로 본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상당히 31회 때 어려운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31회보다는 32회가 훨씬 쉽게 내기를 지금부터 우리는 바라야 돼요. 자,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을 했네요. 그러면 이자가 거래 가격 속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취득 원가에 들어가가지고 거래가를 확정했으니까 이자 상당액은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그래야 돼요. 이미 취득 가격 안에 이자가 포함돼서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정해진 가격 속에 이자가 들어있으니까 이자 상당액도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요거는 이제 2년 전에 개정이 됐던 건데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면적이 증가되어 그랬네요. 그럼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럼 이거는 처음에 취득할 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면적이 증가되면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부담한 돈이기 때문에 조정과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 포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요. 자, 5번. 5번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이런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본적 지출을 하는데 자본적 지출은 값어치를 올리려고 그랬으니까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가로를 조금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그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철거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해서 필요 경비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6번째.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그랬네요.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는 발생한 필요 경비 매각 차손은 전액을 매각 차손은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예요.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은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7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랬으니까 안 돼요. 그런 거. 이건 안 돼요. 이래야 돼요. 자, 8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X 이렇게. 자, 9번. 등기되고 비사업용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등기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등기만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10번. 등기되고 건물이고 1년 6개월이고
그러면 등기 되고 우리나라 건물이고 1년에서 2년 사이면 40%예요. 그래요. 6에서 45%가 세율이 적용되라는가? 1년 6개월이니까. 1년에서 2년 미만 건물을 보유하고 팔면 40%짜리 세율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되려면 2년 넘어야 돼요. 2년이 넘어야 초과 누진세율이 되는 거고, 여기서 1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40%짜리 세율이 적용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를 산타 세법과 같이 풀어보니까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문제 이렇게 푸실 때 조금만 더 재밌게 또 즐겁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문제를 풀 수 아마 있을 거예요. 해서 2번 문제에서 제가 이제 2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을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자 보세요. 현재가 차린 차금이 포함된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이미 산입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한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여기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본다 이 말은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본다 이 말은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약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본다는 이야기는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 경비에 산입이 돼 버렸으니까 이미 필요 경비에 포함이 돼 버렸잖아. 이미 다른 데서 이미 필요 경비에 산입이 돼 버렸으니까 양도 가액에서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본다 이 말은 다른 데서 이미 써버린 것은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제를 못해요. 그러면 요게 지금 해설이 동그라미로 돼 있다 했는데 X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래요. 지금 2번 해설이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2번은 다른 데서 이미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됐으니까 양도소득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본다 이 말은 말을 약간만 해석을 조금 잘못하면 여기서는 양도 가액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필요 경비로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본다 이 말은 양도 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 경비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요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이 됐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이 약간 지금 잘못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집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그냥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을 하다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 제가 내일 25일 날 수업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루 전날 이제 내일 이제 산타가 못 오시니까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도 오실란가. 그런데 제가 미리서 하루 전에 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재밌게 또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이제 요 OX 지문은 이 정도 하시고 이제 본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본 수업은 356페이지부터 수업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356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게 수염이 너무 걸리니까요. 수염만 잠깐 빼고 수업을 할게요. 이제 시원하네요. 이제 저게 엄청 답답했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미등기 양도시 규제 한번 가보죠. 자, 미등기라는 것은 이제 등기하지 않고 물건을 팔며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팔았을 때는 어떻게 이제 어떤 제재들이 있겠는가? 그럼 제재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제일 먼저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그 보충표를 한번 봐보세요. 357쪽에 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표가 있을 거예요. 자, 357쪽에 보시면 그 미등기 규제 내용에서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다 그 부분을 X, 딱 비과세 X, 감면 X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비과세도 못 받고 감면도 못 받아요. 그런데 단 주의할 거 바로 이때 돋보기 딱 있죠. 돋보기 대보세요. 자, 주의해가지고 미등기 시에도 필요 경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우리 필요 경비 계산 공제 토지 건물 미등기 시 0.3% 있었죠. 그 0.3%가 여기서 필요 경비는 미등기일지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요. 미등기로 팔면 앞에서 우리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요. 그랬으니까 미등기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등기로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바로 밑에 칸을 내려보세요. 등기가 되어야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미등기 상태에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공제는 미등기면 기본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세율은 미등기로 팔면 70%짜리 세율로 가요. 토지, 건물, 주택 모두 다 미등기로 팔면 70%짜리 세율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356페이지에 문장을 보세요. 자, 문장. 동그라미 1번부터 봐보세요. 1번에 타이틀만 보세요. 문장은 따로 읽지 마시고 타이틀 좀 진하게 돼 있는 거. 소득세, 비과세나 조세 특례 제한법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비과세 동그라미 치시고 감면 동그라미 치고 못 받는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미등기로 팔았더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한다. 자, 됐죠? 두 번째. 자, 세 번째 오른쪽 3번을 와보세요.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해결했죠? 그래서 기본 공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미등기로 팔면 세율은 100분의 70%예요. 그러면 타이틀만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고 문장은 따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거기까지 했으면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화면을 하나 살짝 넘겼는데 지금 화면 안 보고 계시다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 잘 지금부터 컴퓨터 화면 잘 보세요. 자, 컴퓨터 화면 중에 이쪽을 잘 보세요. 여기를. 이 부분을 잘 보고 계시다가 어떤 부분 두 개가 사라질 거예요. 뭐가 사라지는데 사라진 걸 빨리 잡아내야 돼요. 아, 여기가 사라졌구나. 그러면 미등기로 팔면 어디가 사라지는가 그걸 찾으시면 돼요. 자, 미등기로 팔았던 자 보세요. 자, 넘어가네요. 이 부분 사라졌죠. 여기하고 여기가 사라졌죠. 여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배제가 됩니다. 두 개를 못 받아요. 그러면 미등기로 팔면 양도차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요 세 개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 양도차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요 세 개는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이제 그럼 미등기와 관련된 기본사항은 배워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등기 의제라는 거 358쪽에 있는 것은 잠깐만 이제 미등기 쪽 이해가 되셨는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됐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미등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규제는 이제 잡았으니까 이제 미등기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혹시 이제 그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출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그 부분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제 미등기로 팔았을 때 등기 의제라는 게 있어요. 등기 의제.
이제 등기 의제라는 게 있는데 등기 의제는 뭐냐면 자, 미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더라도 등기 한 걸로 봐주는 것을 등기 의제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돌려봐요. 등기를 안 하고 팔았더라도 미등기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 것을 등기 의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어도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제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어도 그것으로 보는 것을 등기 의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등기 의제라는 것은 미등기 양도를 등기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등기로 인정을 하니까 미등기 불이익 없음. 미등기 불이익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등기 의제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양도를 했지만 등기하고 동일한 걸로 인정을 해서 미등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등기 의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몇 개만 봐볼게요. 첫 번째, 그럼 이제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거기에. 그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봐보세요.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미등기일지라도 등기로 보아 미등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거기다가 밑줄만 딱 그으시면 돼요. 자,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로 보는 게 아니라 등기로 인정을 해가지고 미등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등기 의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1번에 이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자, 취득은 했어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지만 계약 조건상 양도 당시 미등기로 양도를 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계약 조건. 계약 조건에다 강조해 보세요. 여기를.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했더란 이야기예요. 등기를 하고 싶어도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팔았더라도 미등기로 팔았더라도 등기로 인정해서 미등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등기 의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장기라는 것은 1년 이상 지금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2번 이상 나눠서 주는데 1년 이상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잔금날이 1년 뒤에 잔금날이 돌아오는데 그때 지금 등기를 못하는 이유가 잔금 때까지 계약 조건상 잔금을 치러야만 등기를 하는 계약 조건이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 조건인데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데 중간에 팔아먹을 수는 있어요. 왜 팔 수는 있냐면 우리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을 때는 인도일, 사용 수익일, 또 등기 접수일 요 셋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받잖아요. 그러면 잔금이 지불되기 전에도 내가 인도했으면 내 것으로 보고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팔 수 있으니까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해서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한 것들은 나중에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하고 판 걸로 봐서 미등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한 것들은 구제를 해주자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요.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 규정 때문에 그럼 법원에서 등기를 못하게 막고 법률 규정상 등기를 못하게 막았을 때는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와 동일하게 봐가지고 미등기 불이익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됐죠? 그 두 개까지만 해석하세요. 먼저 1번하고 2번 두 개까지 해석하시고 이번은 이제 11월, 12월 과정은 거기까지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 의제, 미등기를 등기로 보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가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자,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 안 됐으면 X 이렇게 한번 날려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으면 등기 여기서요.
등기 의제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갈 거고, 이해가 안 됐다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글을 쓰신가 한번 보고요. 아직 글을 안 쓰시네요. 예. 그래서 요게 등기 의제라는 건 사실은 약간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지금 등기가 안 돼도,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등기가 된 것처럼 봐가지고 미등기를 등기로 인정해 주는 것을 등기 의제라고 하는데, 장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하는데 지금 돈을 아직 다 지불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불되진 않고 잔금이 완납돼야만 등기하는 계약 조건이었다. 그런데 중간에 내가 미등기로 팔아도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등기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등기를 못하고 중간에 팔더라도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을 해주는 거. 전부 다 오케이 그러시네요.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오케이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제. 자, 됐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러면 등기 의제는 다 확 잡았던 걸로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양도 차손으로 가보죠. 이제. 그럼 이제 오른쪽 359페이지로 이제 또 따라 보시죠. 양도 차손에 공제해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양도 차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요것부터 잡을게요. 양도 차손이라는 것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게 되면, 이렇게 빼면 이게 이익이 나면,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팔면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 이익을 보면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팔아먹었는데 옛날에 샀던 그 금액보다 샀던 금액이 훨씬 많아가지고 지금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걸 양도하면서 손해보고 팔았다. 그래서 양도 차손 그래요. 손해보고 팔면 차손, 이익을 보고 팔면 차익. 이익을 봤으면 차익, 손해봤으면 손해봤어, 차손, 손해봤어. 그러면 이제 손해봤으면 이 손해본 걸 그대로 손해보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라고 했잖아요. 1년 동안 합산과세라고 했으니까 1년 동안 벌어들였던 소득을, 1년치 소득을 하나로 합산을 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합쳐야 돼요. 같은 그룹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끼리 합치는데, 지금 내가 이걸 팔아서 손해봤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손해봤다 한 게 아니라, 다른 같은 종류에서 이익을 본 게 있으면 그 같은 종류의 이익을 본 양도소득 금액, 요거 조심하세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거기서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퉁 쳐준다는 이야기예요. 1년 동안 어떤 건 이익 보고 어떤 건 손해 보고, 그러면 이익 본 것하고 손해 본 걸 퉁 쳐가지고 이익 본 것, 손해 본 걸 딱 상쇄시켜가지고 나머지 차액만 세금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요걸 양도 차손의 공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익을 번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 손해 본 돈이 50만 원이다. 그럼 1년 동안 이익을 100만 원 보고 중간에 팔아서 손해 보고 50만 원 손해 봤다. 그럼 100만 원 이익 본 것, 50만 원 손해 본 것 퉁치니까 50만 원 차이 났죠. 50만 원 이익 본 것만 1년 합쳐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 본 것과 이익 본 것은 같은 종류끼리는 퉁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상쇄해가지고 세금 낼 때 더하기 빼기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그러면 359페이지 오른쪽 날개 참고 제일 위에 걸 봐보세요.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다가 강조하세요. 동일한 종류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종류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 금액이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양도 차익은 양도 차손에서 공제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손해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내가 양도 차손이라고 해서 차익에서 바로 빼주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 금액에서 차감을 해주는데, 그것도 같은 그룹, 같은 종류 안에서만. 그러면 만약에 세법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학계론이나 민법에서는 우리 상세가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민법하고 학계론은 서로 간에
점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평균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세법하고 학개론하고는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법에서 손해봤다고 해서 1차에서 선 벌리면 1차가 안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에서 손해본 것을 다른데 주식에서 야, 너 주식 많이 팔아서 이익 봤으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네가 누군데? 그래요. 못 도와줘.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집을 팔아서 이익을 봤어. 그런데 건물 팔아서 손해봤어. 그럼 건물 팔아서 건물이 나 손해봤어 막 하고 이게 울고 있어요. 근데 집 판 사람이 왜 울어? 그랬더니 나 건물 팔아서 손해 막 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내가 이익 본 것도 좀 나눠줄게. 이게 양도차손의 공제라는 이야기예요. 양도차손의 공제라는 것은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것도 1년 동안 안에서는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걸 양도차손의 공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럼 이제 양도차손에서 그러면 이번 연도에 손해봐서 공제를 못 받았으면 다른 그룹, 부동산에서 손해본 걸 다른 데다 선 벌리면 다른 그룹에서는 안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그룹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양도에서 손해봐가지고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너 이거 누군데 그래요. 양도는 양도소득에서만 말하죠. 왜 나한테 말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든지 세금 더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도소득에서 손해본 것을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 이번 연도에 2020년에 손해본 게 있으면 2020년 안에만 해결하셔야 돼요. 올해 해결하셔야 돼요. 내년에 내가요 작년에 손해봤어요. 내년에 또 어떻게 좀 이익 본 거하고 좀 상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칼에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양도 차손의 공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제 교재 보시면 여기 좀 빠졌네 이거요. 여기 그러면 양도 차손의 공제는 양도 차손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 안에서만 공제가 되고 다른 종류에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양가랑 2번을 내려보세요. 세율별 공제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그러면 세율별 공제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이 있으면 그럼 거기서는 그러면 공제받지 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없어. 아웃. 그럼 올해 내가 손해를 많이 봐서 공제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없어져요. 끝. 올해 안에 못 받으면 끝. 내년으로 넘겨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2월 공제받을 수 없다. 거기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첫 줄 제일 끝에 2월부터 끝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2월 공제받을 수 없다.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종합소득, 퇴직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양도차손의 공제가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자, 감 잡았는가 안 잡았는가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면 넘어갈 거고 확인 안 해 주시면 이거는 그냥 강의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이해했는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도차손은 지문이 한 줄씩 지문이 출제돼요. 왜냐하면 작년 이제 30일에 시험에 출제했던 걸 어떤 게 나왔냐면 토지에서 땅에서 손해 보면 지상권에서 이익을 그러면 땅하고 지상권은 같은 부동산이에요. 그럼 같은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지상권에서는 서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는 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차손의 공제가 어느 정도 이해됐는가 뭐죠? 얘들이 진짜 빠르시네요. 여러분들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실강할 때보다 이해가 훨씬 빠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도 수업을 받을 때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마 웃음이 조금 사라지실 거예요. 자, 2월 과세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2월 과세. 2월 과세는 먼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완전히 까다로운 부분이고 31회 때는 두 줄이 시험에 나왔어요. 두 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먼저 배경을 잘 잡기만 하시면 돼요. 자, 배경 볼게요.
이월 과세는 뭐냐면 증여자인 사람이 증여자가 수증자 을에게 받은 사람, 이제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잘 봐야 돼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고 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여기서 직계, 존비속은 부모나 자녀가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안에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걸 이걸 이월 과세라고 그래요. 자, 다시요. 배우자가 증여를 받아가지고 5년 안에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이걸 팔아버리는 걸 이걸 이월 과세라고 그래요. 다시요.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를 받고 증여받은 그 물건을 5년 안에 누군가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이월 과세라고 그래요. 또 다시요.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받고 증여받은 사람은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상관없어요.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안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팔아먹었을 때 이걸 이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월 과세라는 것은 지금 5년 안에 요 물건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받아가지고 5년 안에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색 팔아버린 거예요. 이걸 이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월 과세에 해당이 되면은 이월 과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으면 이 증여를 무조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증여를 인정을 해요. 이게 나쁜 짓이든 나쁜 짓이 아니든 그냥 증여 인정. 자, 인정해놓고 봐요. 그게 이월 과세. 이월이라는 건 넘기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이번 연도에 못 팔면 다음 연도로 넘겨. 자, 넘겨. 이게 이월이에요. 넘기는 걸 이월이라고 그래요. 자, 넘겼어요. 그럼 부정한 행위하고 상관없이 증여 자체를 먼저 인정을 해요. 그럼 증여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내놓으라는 소리죠. 자, 증여세 내. 그러면 증여세를 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증여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을이 증여를 받아서 모르는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를 받아서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보는데 그럼 세금은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요? 그러면 당연히 을이 양도한 걸로 보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가 되죠. 그럼 수증자라는 이야기는 증여 받은 배우자 등이 세금을 내야 돼요. 증여를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받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받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은 그러면 받은 사람, 을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을은 갑하고 연대 책임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연대는 같은 책임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물어보면 아니요 똑같은 책임 없어요. 연대 책임 없어요. 그럼 없다는 소리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갑에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을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갑에게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여기죠. 취득 가격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럼 취득 가격을 계산할 때는 을이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양도를 하게 되시면 그때 취득 가격은 증여했던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요. 그러면 증여한 배우자니까 증여자인 갑이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했을 때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했을 때 가격을 을이 대신 팔았더라도 취득 가격은 을이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갑이 취득했을 때 그때의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증여세는요? 그러면 문제는 을이라는 사람이 열받죠. 왜 열받냐면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증여했던 사람의 취득 당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잡아버리니까 아니 증여세는 물려놓고 증여로 받은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을 안 해주면 증여세를 내가 왜 증여세를 내냐고, 취득 가격으로 인정도 못 받은데 왜 증여세를 내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가 그러면 증여세 냈던 건 비용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30일의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이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유기간은요. 2월이라는 것은 내가 대신 팔아는 줬지만 취득 가격은 앞에 증여한 사람이 취득했을 때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칠판에다가 그림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조금 어려워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고 이 부분 한 5월달 정도 돼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11월 달에도 한번 양도소득세만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준다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약간 어렵더라도 약간만 참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을에게 증여했는데 이 을이 갑의 배우자였다고 봐요. 자, 배우자. 근데 을이 증여를 받고 나서 다시 모르는 병에게 양도했는데 5년 이내에 양도를 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여기서 취득할 때 처음에 취득 당시 가액이 1억이었어요. 근데 을이 증여를 받을 때 증여 받은 금액은 예를 들어서 5억이었어요. 근데 을이 병에게 양도할 때 양도 가액은 10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은 을이라는 사람이 양도세를 계산하죠. 을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양도세 내려고 양도 가액을 먼저 계산해. 양도 가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양도 가액은 지금 팔았던 10억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취득 가격은 얼마예요? 그래요. 물건을 취득했을 때 가격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자, 증여받은 5억을 취득 가격으로 사실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5년 안에 팔았기 때문에 누구의 가격으로 인정을 하겠냐면 갑이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가라겠으니까 취득 가격을 1억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증여세 냈던 거 있죠. 증여세 납부액. 증여세 납부액을 여기서 빼줘요. 이제 이렇게 빼주고 나면 지금 여기는 증여세 얼마 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데 금액이 나오면 증여세 낸 금액을 빼주는데 지금 증여세 낸 걸 이거 없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이제 여기에 양도 차익이 얼마 계산돼요? 그러면 10억에서 1억을 빼니까 9억이 양도 차익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양도세를 줄이려고 증여받은 거 5억이고 10억이니까 양도 차익 5억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9억으로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내라네요. 이게 2월 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2월 과세라는 것은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안에 증여받고 5년 안에 이 물건을 다시 되팔아 버리면 5년 안에 팔게 되시면은 약간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불이익을.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2월 과세 요건 360페이지 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요건 1번을 보세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 것. 거기에 5년 안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을 것. 거기까지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체크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받아가지고 받고 나서 5년 안에 양도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양가로 4번에다가 중요 표시하세요. 2월 과세 효과. 자, 그럼 첫 번째 1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그럼 여기서 2월 과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받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받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하고 체크하시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앞쪽을 보시면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증여받은 사람이니까 받은 사람이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여자와 수증자는 그러면 증여한 사람요. 증여한 사람과 수증자는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연대 납세물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증여세 처리네요. 그러면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세를 냈으면 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증여세를 냈던 금액이 있으면 냈던 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그럼 이제 배우자가 증여받고 또는 직계 존비속이 증여받고 5년 안에 양도를 해버리면 5년 안에 양도해버리면은 그때는 취득 가격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가니까 거기는 증여한 한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을 때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든 세율을 적용하든 2월 과세에서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는 당연히 증여한 한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증여한 배우자, 이게 증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2월 과세하고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가 했는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남겨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이 댓글을 봐야 그래야 그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할지 아니면 이제 다시 이제 그 한 페이지 넘겨서 부당행 계산 부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고 처음에 한번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개념을 잡으시면 좋은데 오늘 못 잡으시면 3월달, 5월달, 7월달 아직도 4번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조금 한 10%만 이해가 됐어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제 따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한번 가볼게요. 야, 너무 이해를 잘 하시는데요? 아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전부 다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산타클로스가 여러분들에게 합격 선물을 드렸다고 다 이해해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빨리 이해해버리시면. 그래서 너무 빨리 이해해버리시면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글을 못 달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신 분들도 그냥 과감하게 글을 다세요. 글을 다시고 그래서 이제 2월 과세 이해했습니다. 2월 과세 이해할 정도면 세법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2월 과세가 이해가 되셔버렸다. 그럼 세법 고난이도, 최고 난이도 수준까지 여러분은 정복하셔버린 거예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지금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만 하시면 돼요. 2월 과세 이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부당행 계산 부인 쪽으로 갈 테니까요. 362페이지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